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3월 12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역시 아브디프카 근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에이브람스 전차가 러시아군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에 파괴당했다. 자,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그 관련된 특히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내용 우리와 관련지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어제 3월 11일이니까 어제 영상들이 좀 공개됐는데 깨끗하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뭐 미국 측의 부인은 없었고 여태도 뭐 미국 측의 부인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자료가 나오면은 인정을 그냥 받는 분위기예요.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거는 이런 화면 캡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M1 전차의 실루엣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로써 이게 이제 네 번째가 된 건데 여기에 같이 등장한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 대전차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들이 적중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거든요. 예. 이건데 이게 이제 캡처를 한 건데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뭐냐면은 2번이 저 정도 위치에 있을 때 1번이 맞았어요 이미. 예. 그래서 동종의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했다. 그리고 지상과 상당히 가까운 각도로 날아가는 걸 봤을 때 이거는 뭐 헬리콥터나 이런 데서 발사한 게 아니고 지상에서 발사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돼요. 뒤에도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군의 이 코넷 미사일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고 주력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대가 에이브람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미사일 당연히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미사일 비해서는 훨씬 개선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에 보면은 두 발을 발사하게 돼 있어요. 전차의 사정거리 바깥, 즉 3, 4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두 발을 발사한다. 예, 장갑을 꿰뚫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적의 폭발 반응 장갑 등을 통해서 한 방에 격파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발사한다. 자, 대공 미사일 발사하는 경우도 러시아군의 교리를 보면은 그거는 제가 봐서 서방 측의 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교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기가 탐색이 되고 추적이 되면은 발사를 하게 되면 두 발 정도 발사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지금 러시아는 지상 미사일 발사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 조금은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형궁이나 기존에 썼던 미사일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헬기에서 발사를 한다거나 단수로 갖고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 발 주렁주렁 달고 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선 유도 미사일이라서 여러 발 발사할 수도 없고. 예. 자, 그래서 요런 건 좀 색다른 교리고 북한도 지금 북한판 코넷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다라는 것을 우리 기갑 세력 쪽에서 충분히 인지 이미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 날라온다는 거죠. 예. 그러면 무기의 편제도 그렇게 돼 있고 이 코넷 미사일은 덩치가 커요. 관통력을 상당히 서방 전차들의 전면 장갑을 뚫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거리를 적의 전차포 바깥으로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 형궁하고는 운용 컨셉이 전술적 운용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제블린하고도 완전 다르고 그건 보병용 휴대 무기고 예, 물론 차에 싣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휴대 무기고 보병이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보병이 발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에 거치하는 무기다. 예, 이렇게 다릅니다 운용이. 그런 묘미가 좀 있어요. 예. 자,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지금 세 번째 것까지 정리를 해서 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이제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이 둘의 격파는 FPV 드론이라고 그 앞에 사람이 직접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고 직접 정밀하게 조정하는 그런 드론에 의해서 피격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다른 탄두는 그냥 일반적인 승형 자격 탄두, RPG 탄두예요. 그냥 그 매달고 그냥 날아가서 부딪힌 거예요. 이중 탄두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차에 엄청난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저게 장갑이 가장 약한 부분, 엔진 위 내지는 포탄을 실는 에이브람 전차 같은 경우는 포탑 뒷부분,
거기는 한 방에 관통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추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 병사의 인터뷰가 돌아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한 방을 맞췄고 두 발을 맞췄다고 돼 있어요. 한 발 갖고도 그거는 어떤 교리에 따른 이야기로 봐집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마 엔진 쪽에 맞았고 두 번째는 좀 더 포탑에 가까운 뒷부분에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것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지금 이게 뭐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어떤 형식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형식과는 좀 다를 것이다. 특히 일화 우라늄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은 이제 이미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뭐 확인된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서방권의 자료를 보더라도 FPV 드론 같은 게 뭐 한 $500? 뭐 여기는 러시아니까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그 뭐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 뭐 비싸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다가 RPG 보통 탄두, 성형 자격 탄두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몇만 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들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자, 그거랑 이 M1 에이브람스는 뭐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100억 가까이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50만 원을 가지고 100억짜리, 50만 원짜리 두 개 썼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볼게요. 네, 러시아 물가 감안해서 그럼 50만 원 하면 넉넉할 겁니다, 아마. 그들도 지금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 가지고 100억짜리를 부신 그런 셈이에요. 네. 자, 그랬고 세 번째 거는 러시아의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T-72 전차 포탄에 명중시켜서 파괴했다. 네. 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적외선 영상에 잡힌 M1 전차가 보이죠. 탱크의 실루엣이 대충 보여요. 저기 온도를 감지해서 영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저런 걸 보면은 왜 향후 전차들이 적외선 스텔스라는 부분이 있어. 예, 이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적외선 스텔스에 왜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소리 스텔스, 적외선 스텔스, 그리고 눈에 뭐 잘 안 띄게 하는 그런 위장은 뭐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고, 예. 자, 이렇게 세대가 파괴가 됐고 네 번째 거는 지금 코넷 미사일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에서 파괴가 됐다. 자, 그래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한번 알아볼게요. 북한도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전차가 이 코넷 미사일을 상대해낼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느냐,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자, 코넷 미사일, 현궁 미사일하고 좌우로 비교를 했고, 코넷 미사일은 기본적으로는 1998년도인가 등장했으니까 신형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그림 속에 보시는 거는 코넷 EM이라고 해서 사거리 연장형이에요. 사거리 연장형이고, 이건 2015년에 나왔으니까 현궁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게 최신 미사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관심사죠. 북한이 이걸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중량이 31kg인데 튜브에 들은 상태가 그렇다. 즉 이것은 운반할 때 어떤 이렇게 안에 질소가스 같은 거 가득 채운 통에다 넣어 다니잖아요. 우리 현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탱크 무게는 얼마 안 무거워요. 한 1, 2kg밖에 안 돼요. 자, 그대로 비교할게요. 31kg 대 15kg이거든요. 2배 이상 무거워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보병이 저렇게 들고 다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병 같은 경우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궁을 메고 15kg 하나 메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발사기, 조준기, 예,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그 밑에 뭐 삼각대 하면 한 6, 7kg 될 거예요. 그건 바로 배낭에 메고 총 들고 움직일만 하죠. 31kg 미사일만. 그리고 밑에 장비 크기 보이시죠? 이거는 못 들고 다닌다. 그래서 컨셉이 다른 무기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직경을 볼게요. 코넷은 152mm이고 현궁은 120mm예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성형 자격탄 같은 경우에는 맞는 순간에 안에 있던 성형 자격탄이 꼭가리 뒤집어지면서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와서 빨리 맞든 천천히 맞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손으로 던져서 맞든 여기서 미사일로 쏴서 맞든 상관이 없어요. 속도는 전혀 무관해요. 맞는 순간에 이미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철갑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보병이 사용하는 대전차 무기로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통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안에 있는 꽃갈의 직경이 얼마나 크냐? 저 꽃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달라요.
꽃갈이 크면은 더 강력한 화약이 들어가 있고 더 강한 메탈 제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경하고 비례 관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궁은 120mm이고 관통력은 900mm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 모르겠으면 1000mm까지 1m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적으니까. 대신에 코넷을 한번 볼까요? 152mm니까 관통력이 1m가 넘어요. 1.1m에서 1.3m까지 돼 있어요. 이 관통력, 우리 현궁도 마찬가지고 코넷도 마찬가지고 두 개 다 이중탄두기 때문에 앞에 있는 폭발 반응 장갑을 제거하고 그 다음 관통력이 이만큼씩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코넷이 왜 1100mm나 저렇게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저런 장갑을 설정을 했느냐? 이거는 당연히 미국의 M1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 전차, 그것도 안에 열화 우라늄 장갑판이 들어가 있는 그 차량을 타격할 수,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설정이 저렇게 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전면 장갑 가장 두꺼운 곳이 1.1에서 1.3m 정도 된다. 연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외에 서방권의 주력 전차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900mm급 정도 되지 않느냐. 우리 K2는 상한선 몰라요. 800mm는 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뭐 대충 그런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 서방권의 전차를 관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두꺼운 장갑을.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 한번 보세요. 사거리가 8km예요. 10km짜리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전차 타는 8km예요. 우리는 2.5에서 3km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복 공격용이에요. 보병이 혼자서 숨어서. 예, 그런데 코넷은 발사 시스템 자체가 발사를 하고 조준을 하면은 자동으로 따라가요. 레이저 빔을 쏘거든요. 그렇지만 사수가 몸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맞을 때까지. 예. 그래서 이거는 전차의 사거리 바깥에서 쏜다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세대가 하나 늦어요. 이걸 3세대라고 그러면 현궁 4세대예요. 이거는 발사하고 바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생존성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넷은 사정거리 바깥에서 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거우니까 차량에 거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일격 필살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러시아적인 전쟁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평원이 많은 데서. 우리나라에서 어디 전차를 8km까지 지상에서 말이에요. 시선을 내누로 전차를 8km 전방에 있는 전차를 관측할 수 있는 평야지대가 얼마나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런 컨셉에서 나온 무기예요. 조준 방식이나 이런 것을 조금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무기 체계다. 그런 면에서 현궁의 관통력이 상당히 준수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120mm이기 때문에 120mm로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제블린과 동등 이상의 지금 관통력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자, 이거 무거우면은 직경이 두꺼우면 미사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시스템이 다. 제블린 이거보다 무겁죠. 현궁보다. 예. 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썼던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M1 에이브람스 전차 최신형이 열화 우라늄 장갑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호력이 1400mm까지 나올 수 있다. 전면 장갑이. 예.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넷에 의해서 파괴된 바는 있어요. 이미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다 파괴됐어요. 레오파르드 최신형, 레오파르드 2, 그리고 멜카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에이브람스 전차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저 방어력의 기준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검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 쭉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우리한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자, 파괴된 에이브람스 전차 뭐에 맞았느냐 조사할 거 아니에요. 코넷에 맞았다. 어디를 맞았냐? 전면 장갑 맞았냐? 예, 그러면 코넷의 관통력에 대해서 이미 미국이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미국이 지금 능동 방호 장치 트로피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숫자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광범위하게 개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코넷의 주장 1100에서 1300mm 정도면은 에이브람스 최신형의 전면 장갑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거기에서 코넷의 관통력이 1100에서 1300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이브람스의 전면 장갑이 1400mm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기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그 다음 APS에 손을 대고 능동 방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봤을 때는 코넷은 뚫을 수 있다. 어쨌거나 각각의 주장이 뭐든지 간에. 자, 그럼 에이브람스의 전면 장갑이 뚫린다. 이러면 코넷은 서방에 있는 모든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있다.
어디를 맞든. 자, 그러면 전차를 개량하는 게 손쉽겠습니까? 대전차 미사일을 개량하는 게 손쉽겠습니까? 지금 봐서는 대전차 미사일의 개량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장갑의 소재를 개량한다든지 두께를 늘린다든지 해서 대전차 미사일을 극복한다? 이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맷집으로 버티는 세상은 끝났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게 유도하는 방식이 우리 것보다 하나 전이에요. 자, 이게 빔 라이딩이라는 컨셉인데 지금 이것은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SM2 같은 거 원래 초기형 대공 미사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이지스 아마 세종대왕급도 SM2를 발사할 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사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레이더죠. 레이더로 쏘면은 내가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그럼 내 미사일은 그 레이더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적기를 겨누고 있는 것은 레이더가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이더가 나오는 것을 미사일은 따라갈 뿐이에요. 자, 이게 빔 라이딩이에요. 이게는 이제 레이더 빔을 라이딩 올라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상 대전차 무기 코넷 같은 경우는 뭐냐?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레이저 거리 측정기 여러분 뭐 옛날 청량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킬로 금방 팍 찍히잖아요. 조그만 기계 가지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거를 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통 장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즉 레이저 빔을 낙곤을 하면 상대방한테 사수가 더 이상 손으로 조작 안 해도 그 레이저 빔을 낙곤한 물체를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예요. 낙곤이 되면. 그럼 내 레이저 미사일은 뭐냐? 코넷 같은 경우에 코넷 뒷공지에 그 레이저 빔을 추신하는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사수 쪽에서 날라오는 레이저 빔하고 나를 계속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기로 가서 맞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사수는 낙곤만 하고 자리를 비키면 돼요. 그런데 왜 수동으로 조정 안 해도 되니까 낙곤이 이미 됐으니까. 그러면 탱크가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따라갈 거니까 그 레이저 빔을 계속 따라가서 조사를 시키고 있을 거니까 어디 은폐를 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데 그 발사기 자체를 옮길 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최대 사거리가 8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전차로. 그러면 초당 300m 날아가면은 10km, 죄송합니다. 3km 날아가는데 10초 걸려요. 예. 그러면 최대 사거리에서 맞으려면 20초 이상 걸려요. 요즘은 상대방 전차 같은 경우는 레이저 경고 장치가 다 있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겨냥한다거나 나랑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빔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도 소프트킬 능동 방공 장치가 있잖아요. 딱 감지하면 바로 포구가 딱 돌죠. 상대방 쪽으로. 그리고 차장이 펼쳐지죠. 차장이 펼쳐지면서 레이저 빔을 막죠. 예, 적외선도 차단하죠. 자,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제가 봐서 시간이 좀 걸린다. 20초 이상. 근데 참고로 현궁은 지금 속도가 마하 1.7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넷은 0.88 정도예요. 마하. 그러니까 현궁 미사일 2배 더 빨라요. 자, 날아가는 속도가 빠를수록 상대방이 회피할 여유가 별로 없겠죠.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전체 미사일 자체의 유형과 레벨을 보자면은 사거리는 훨씬 길고 파괴력도 더 크지만 그거는 이제 쓰는 목적이 달라서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는 한 세대 전의 미사일이에요. 현궁이 4세대면 이게 3세대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빔 라이딩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예. 자, 이제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살짝 모양이 다른데 위에 거는 열 압력탄을 쓸 수 있는 탄이고 이거는 10km 정도까지 사거리가 나온다 그러고 밑에 거는 이중 성형 자격탄 8km. 자, 이게 일반형에서 이제 사거리 연장형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 자료를 봤을 때는 크기가 뭐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봐서는. 자, 그 말은 그 사이에 로켓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내지는 로켓의 연료를 속도 조정을 해서 고속을 내면은 사거리 짧아지겠죠. 속도를 떨어뜨리면 사거리가 길어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의 어떤 조합, 전반적인 로켓 연료의 성능 향상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로켓 연료 부분에서는 사거리가 많이 늘어난다. 적은 양으로 훨씬 많은 출력을 낸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미사일에.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사일의 무게가 30kg고 그 밑에 들어간 부가 장비까지 하면은 밑에 삼각대도 훨씬 무거울 거 아니에요. 위에 훨씬 무거운 무기를 버텨야 되니까. 그리고 훨씬 멀리 있는 목표를 포착해야 되는 거니까 그 탐색 사통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물건도 훨씬 무거워야 될 거예요. 안에 렌즈도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두 사람도 들고 다니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타이거 우리 말로 소형 전술 장갑차죠. 소형 전술차죠. 러시아판. 여기에 8발씩 갖고 다녀요. 8발씩. 요게 기본적인 사용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디폴트. 예. 그러다가 우리가 뭐 수비를 한다든지 방어 전략을 쓴다든지 매복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뭐 꺼내서 어떤 설정을 진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이고 우리 형국은 거꾸로 차에 싣고 다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의 방식은 꺼내서 보병이 들고 매복한다. 자, 이거는 사거리도 가깝잖아요. 우리 2.5km면 상대방 전차에 사거리 안에 유효 사거리 안에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도 최대 사거리가 2.5km라고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숨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매복이 중요하다. 이런 컨셉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관통 능력은 1100에서 1300이다. 저 정도면은 에이브람스 전차의 전면을 뚫을 수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 에이브람스의 열화 우라늄 장갑재가 들어간 그 전면 장갑은 두께가 균질 아변 강판 기준으로 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 코넷 이제 미사일인데 아까 이제 유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락곤이 돼요. 예, 락곤이 되지만 fire and forget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 fire하고 forget 할 수 있는데 내가 도망을 못 가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맞을 때까지. 말씀드렸죠. 최대 사거리에서 발사하고 20초는 걸려요. 20초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 전차가 나를 인지하더라도 그가 가진 공격 수단으로 나를 격파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에 거치하고 사거리가 길어야 되는 거다. 8km까지는 돼야 되는 거다. 전차포가 제가 봐서는 뭐 120mm 전차포의 유효 사거리는 한 3, 4km? 기껏 3km 정도, 3km 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멀리서 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형궁이랑 운용 방식이 다르다. 형궁은 완전히 거의 보병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형궁이 훨씬 개선된 미사일이긴 합니다만 서로 다르다. 예,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두 목표를 안에 보면 차량 안에 사진을 보면은 이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그 LCD가 패널이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건 차량에 거치하기 때문에 차량이 특화됐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각 목표당 2발씩 쏘게 돼 있다. 그래서 최대치로 봤을 때 2개의 목표물이 등장했다. 그러면 거의 동시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은 우리는 형궁이 차량에 거치한 방식이나 보병이 들고 다니는 방식이나 교전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전술이 따로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것은 차량 거치가 기본이다. 예, 긴 사거리하고 특히 같이 고려했을 때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 이거죠. 예. 그래서 뭐 2발씩을 쏜다는 게 기본 교리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이제 소재가 된 파괴된 에이브람스 전차도 2발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2발을 쏘는 이유에 대해서는 능동 방어 시스템, 즉 한 방 갖고는 안 죽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2발을 쏜다. 이런 거고, 전차의 직사거리 바깥에서 교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무기의 운용 방식을 가지고 개발된 무기다. 그래서 18발 정도를 휴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끝에 지금 8발이 달려 있고 안에 8발도 또 갖고 다니는 거죠. 우리 형군 같은 경우는 위에 2발을 장착하고 다니고 뒤에 4발 정도를 추가로 넣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아니면 2발을 추가되는 게 2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발과 6발. 이런 것은 무기 운용의 컨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다. 막 급하면 더 넣을 수도 있겠죠. 미사일이 뭐 얼마나 엄청나게 큰 덩치는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코넷 미사일이 지금 각광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세요. 처음으로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러시아군이 사용한 코넷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격파했다. 그리고 이전 중동전에서 크게 소문은 안 났지만
파괴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서방권의 방어력의 극강이라는 메르카바 전차도 전면장갑 관통했다. 그리고 레오파르트 2 전차도 당했다. 그러면 동구권에서 쓸 수 있는 최강의 지금 대전차 미사일인 셈이에요. 자, 그걸 북한이 지금 자국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외국 자료 보니까 북한 2016년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가 됐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북한판의 이름은 불새 3 미사일이에요. 불새 3. 위에 보시면 지금 이제 차륜형 장갑차 위에다 실었는데 지금 5발씩 실려 있거든요. 자, 이게 좀 전에 보신 러시아의 소형 전술 차량의 위에 얹힌 거랑 컨셉이 되게 비슷해요. 사정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본형이 5점 몇 킬로거든요. 사거리 연장형이 8km고 그래서 5km는 최소한 넘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전차포에 유효 사거리 바깥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한국적인 지형이라는 게 러시아군의 전장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단 파괴력이라는 면에서 이걸 이제 무수히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파괴력이라는 면에서 우리 전차를 다 관통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지만 장갑제의 개선과 중량의 증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막아야 된다. 북한이 우리 전차들 다 파괴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 우리의 이제 뭐랄까 기갑 전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북한 전차들과만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뭐가 더 위험한 것인지. 자, 이거는 21년도에 북한 프레이드 제가 캡처한 건데 아직까지 이름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전차가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옆구리에 보시면 포탑 옆에다가 미사일 2발씩 달았어요. 제가 봤을 때 코넷 같거든요. 코넷. 자, 우리도 뭐 K-21에다가 현궁을 실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포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있죠. 그거에 대안으로서 이걸 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런 미사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장사정거리 대응용이거든요. 그럼 북한도 같은 목적으로 쓴다고 보고 이것도 코넷이라고 봅니다. 자, 그거는 최소한 이걸 알려줘요. 북한의 전차들도 최소한 사통장치는 쓸만한 걸 갖고 있겠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없이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게 연동되어 있을 거거든요. 전차 시스템하고. 자, 이런 컨셉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대응 방안을 갖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이런 전력 증강 부분하고 전력이 개선되는 부분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다. 전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넷 미사일의 영향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능동 방어 시스템, 그게 소프트 킬이든 하드 킬이든 그걸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워낙 기갑 전력이 많고 장갑차 전력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국산화만 시켜내면은 기존 장갑차들은 아무리 올린다 그래도 전차만큼 되지 못하잖아요, 장갑이. 그래서 어차피 RPG 맞으면 구멍 다 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거기다가 뭐 한 발 가지고 안 되면은 텐덤 탄두로 맞으면 구멍 다 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 방어 시스템을 확실한 걸 개발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여건 가격 다운시킬 수 있다. 우리 장갑차들, 보병 수송용 장갑차들도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방어력이 좋아진다. 차를 계속 무겁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관통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궁을 개발했죠. 120mm 직경. 그래서 관통력이 900mm 이상이 나온다. 천검도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이거는 거의 전부 다 최신의 미사일들이에요. 자, 천궁의 특징은 NLOS라 그래가지고 내가 직선으로 상대방을 관측하지 않더라도 쏠 수 있죠. 즉 숨어서 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그게 유선 유도가 들어간 것이고 천검은 직경이 150mm예요. 자, 현궁은 관통력이 900mm 플러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공격이 상부 공격이에요. 장갑이 얕은 쪽으로. 그런데 헬기에서 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천검은 상부 공격 이런 걸 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맞추더라도 그냥 관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경이 150mm이기 때문에 관통력 공식으로 이야기해 준 거 없어요. 근데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이 양반이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헬파이어보다 관통력 세계 최고 수준인 헬파이어 2와 버금간다. 헬파이어 2 관통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400mm입니다. 코넷보다 높아요. 예, 전 세계 모든 전차의 전면장과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검을 직경을 저렇게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코넷이 152mm였거든요. 직경이. 그런데 최대 관통력이 1300이죠. 그럼 우리는 헬파이어 2와 버금간다 1400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성형 탄도의 기술 수준이에요. 그거로 역산하면은 실제 현궁의 관통력이 어느 정도 됐을까? 왜냐하면 시차가 별로 없으니까. 실제 관통력도 짐작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추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작아지고 사정거리를 훨씬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특히 소형 무장 헬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제한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미사일 전체 체계의 무게가 상당히 중요해요. 몇 발 실느냐가 거기 달려 있거든요. 헬파이어보다 가볍잖아요, 우리 청금이.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